안성환의 시사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수도 키우 대신 동남부를 공격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꾸고 있다, 이런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물러난 수도권에서는 민간인들이 대량 학살된 흔적들이 발견돼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기도 한데요. 문제는 유럽의 정치 지형의 변화가 생기면서 유럽연합 차원의 단일 대우가 흐트러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계이면 오늘은 우크라이나에서 자행되고 있는 러시아 전쟁 범죄에 대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전장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말야르 우크라이나 국방부 차관이 2일에 이제 수도 키이우를 에워싸고 공습을 펼치던 러시아군이 수도권에서는 퇴각을 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이 다시 수도권을 탈환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예. 지금 러시아가 이렇게 수도권에서 병력을 철수한 이후에 지금 동부 돈바스 지역 그리고 마리우폴과 오데사 같은 남부 도시들을 주로 공격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림반도하고 동부 지역하고 연결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선을 재편하면서 이제 보급로도 단축을 시키겠다는 거죠. 이제 러시아 쪽이랑 더 가까워지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동부 돈바스 지역을 다 점령하겠다라는 게 전략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주말에 유독 남부 도시들에 대해서 공세를 아주 거세게 펼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를 점령하면 크림반도랑 연결되는 육로도 확보하고 돈바스 지역도 포위할 수 있고, 특히 이제 마리우폴은 러시아군이 크림반도로 가는 육로를 확보하려면 전략적 요충지니까 꼭 확보를 해야 되고, 예. 오데사주라는 곳이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흑해에 접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해상 관문 역할을 하는 지역이어서 러시아가 여기를 점령하면 남부의 해안 전체를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경제적 전략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어요. 이 해안을 통해서 이제 물자가 공급이 되는데 여기를 우크라이나는 내륙 국가가 되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장악하겠다, 그런 네.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에 연료를 공급해온 오데사 인근의 연료 저장 시설에 지난 주말에 미사일 공격을 아주 거세게 가해서 좀 파괴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푸틴 대통령이 5월 9일 2차 대전 승전 기념일에 우크라이나에서 승리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그래서 지금 승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동부, 남부 지역을 장악하는 쪽으로 전쟁 전략을 수정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러시아는 5월 9일이 2차 대전에서 나치의 항복을 기념하는 굉장히 중요한 휴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승전 선언을 하는 게 굉장히 상징적으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략을 바꾼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역을 뭐 점령할 수는 없고, 네네. 일단 키우 쪽이나 이런 데로 공세를 펼치면서 네. 우크라이나 군사 시설을 괴멸시키고, 키이우는 이제 물러났고요. 네, 동남부 키우는 쪽으로. 물러나면서 우리 동남부하고 그다음에 네. 크림반도하고 연결하는 그렇습니다. 지역만 일단은 해서 네네. 실리를 일단 취하는 방향으로 그렇습니다. 간다. 그리고 네네. 이제 휴전협정으로 가는 거다. 네, 그런 얘기가 미국 정보 소식통들 쪽에서는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기화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뭐 서방 국가나 우크라이나 쪽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벤 월리스 영국 국방장관이 지난달 31일에 이제 특별 회의가 열렸는데 35개 이상 국가가 우크라이나의 장갑차, 장사정포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발표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네. 미국도 이 돈바스 지역 지원을 위해서 구소련제 탱크를 수송하기 위해서 동맹국들과 지금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러시아 인구가 1억 4,500만 명입니다. 전쟁 전에 우크라이나 인구가 3,700만 명이었으니까 네. 비교가 되지 않죠. 네. 전쟁 장비랑 병력에서도 비교가 되지 않지만 이 장기적인 소모전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반드시 러시아가 유리할 것인가, 이게 좀 아니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훈련받은 병력 쪽에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개전 전에 이제 우크라이나 병력이 한 20만 명이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는 필요하면 비슷한 규모의 추가 병력을 모을 수 있는 자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그럼 서방국들의 지원을 장기전으로 들어갔을 때 얼마나 계속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이게 관건이라는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면 서방 세계나 우크라이나의 전략은 네.
아예 우크라이나 밖으로 그냥 러시아를 밀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밀어내는 게 네. 전략인 거예요. 우크라이나의 전략은 그건데요. 지금 협상에서는 지금 크림반도까지는 몰라도 돈바스 지역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할지 지금 정확하게 얘기가 안 나눠지고 있고 러시아랑 협의가 안 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얼마만큼 영토를 내주고 전쟁을 끝낼 것인가. 그럼 영토를 내주지 않고 계속 항거를 할 것인가. 이거는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부 지도자들이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인데 쉽지가 않은 문제죠. 영토를 내주면 국민들이 반발이 커질 수도 있고요. 네네. 그렇다고 영토를 안 내주고 그럼 언제까지 전쟁 피해를 떠안으면서 계속 가야 되는가. 지금 인명피해가 너무 막대하게 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젤렌스키 대통령의 딜레마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가 않네요. 우리 네. 한국전쟁 6.25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쟁이 터진 지 1년 정도면 전선이 고착화돼서 네네. 2년 정도 휴전협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네. 그 전선에서 고지전이 엄청나게 또 왔다 갔다 하면서 피해가 커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거기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병사들이 그렇습니다. 손실을 입는 이런 일이 발생했기 네. 때문에 여기도 역시 전선이 굉장히 동부 쪽으로 단순화되면 그 좁은 지역을 놓고 엄청나게 많은 네. 화력이 집중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또 민간인이나 인명피해가 커지잖아요. 커지죠. 지금 마리우폴의 경우는 도시의 90%가 다 파괴가 됐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동부 지역으로 더 확장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거 참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은 정말 맞습니다. 근데 지금 키우 일대에서 민간인이 학살된 정황이 네. 확인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장악을 했다가 러시아군이 물러갔으니까 우크라이나군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네. 그 도시 상황을 파악하면서 그 사정이 알려지고 있는데 키이우 인근에 부차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서 네. 지금 집단 학살 증거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베네딕토바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이 3일에 이 키이우 인근 지역에서만 민간인 시신 410구를 수습을 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래서 전문가들이 부검과 조사를 펼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들어가 봤더니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이 지역 곳곳에서 버려져 있거나 대충 매장된 민간인들 아니면 손이 뒤로 묶인 채 사망한 시신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외신들이 지금 일면에 이 사진들을 보도하면서 전쟁의 참상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CNN은 부차의 한 교회 앞마당에서 집단 매장터로 보이는 길이 14m 의 구덩이가 그 민간 위성업체 사진에 포착됐다라면서 그 사진도 크게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네. 주민들 얘기도 이제 이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게 전쟁 초기부터 이미 민간인들이 많이 살해가 돼서 여기 묻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의 얘기로는 한 150구 정도가 이 교회 구덩이에 지금 매장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부차시장은 이 일에 최대 300구까지도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내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주민들에 따르면 러시아군 병사들이 왜 인도주의 통로를 먼저 만들어줬었잖아요. 예. 그래서 빠져나가려는 그 민간인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총을 쐈다는 그런 증언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집단 학살과 함께 우크라이나 국민 전체를 말살하려는 제노사이드 즉 인종청소를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라면서 지금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범 행위를 저질렀거나 가담한 사람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특별 사법기구 창설을 승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는 또 부차시에서의 집단 학살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오히려 우크라이나 측이 평화회담을 방해하려고 연출한 사진들을 퍼뜨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금 이런 심리전을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주장을 러시아 쪽에서는 내놓고 있습니다. 또 국제사회에서는 전쟁 범죄 이거 처벌해야 한다. 네, 이런 당연히.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이 효과적인 책임 규명을 보장하기 위해서 독립적인 조사는 필수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유엔이 독자적으로 조사에 나설 가능성을 좀 내비쳤고요. 메솔라 유럽의회 의장도 지금 이 사진들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저지른 전쟁 범죄의 냉혹한 현실이다. 세계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더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러시아를 제재하고 있는데 이제 러시아와 거래하는 제3자에게도 제재를 가하는 보다 강력한 수단이죠. 세컨더리 제재안이 거론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 금융 분야에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데 여기에 더 추가적으로 제재하는 안 그리고 광물, 운송 분야에 대한 제재도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러시아에 대한 이제 유럽 국가들이 어떻게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게 관건이었잖아요. 근데 네. 유럽 국가들도 지금 굉장히 강경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이 좀 소극적인 모습이었는데 며칠 내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에 합의할 것이다. 이런 발표를 내놨습니다. 특히 람브레이트 독일 국방부 장관이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가스 수입 종료에 대해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내놨거든요. 네. 그런데 그래서 독일도 좀 강경한 쪽으로 돌아서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프랑스, 이탈리아, 에스토니아 등은 빠른 시일 내에 유럽연합 차원의 5차 제재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까지 내놓은 상황입니다. 국제사회가 이렇게 금융 제재를 하고 있는데 루블화는 전쟁 전까지 지금 네. 환율이 올라가지고 네네. 지금 러시아 쪽은 버틸만하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도 많이 갖고 있다고 하니까요. 네, 뭐 네. 외환 보유고도 많은 그렇습니다. 상황이기도 하고 이게 뭐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기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네. 걱정이 드는데 이제 민간인 학살 문제, 전쟁 범죄 얘기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 체첸 전쟁 때가 떠오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 가디언이 지적을 했는데요. 과거에 체첸이나 시리아 전쟁에서 이미 러시아군이 이런 방법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 계획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상황이 되면 적군의 사기를 꺾기 위해서 사용했던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그런 지적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99년에 제2차 체첸 전쟁 당시에도 러시아가 체첸의 수도인 그로즈니를 초기부터 장악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실패를 했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민간인 대량 학살에 나서서 그로즈니 도시 전체가 폐허로 변하면서 주민 수천 명이 희생됐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 유엔이 이 그로즈니를 지구에서 제일 많이 파괴된 도시 이렇게 지정을 했을 정도니까 아마 상상이 가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알 아사드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시리아 내전에도 개입을 했는데 그때도 민간인을 집단 살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반군 거점이 이제 알레포라는 곳이 있는데 주거 지역을 공격을 했어요. 근데 당시 화학무기까지 동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포위 선멸 작전을 해서 결국 반군 소탕 작전에는 성공을 했는데 굉장히 민간인들 반군이 많이 희생되는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부차의 경우에만 지금 끔찍한 상황이 알려지고 있는데 앞서서 러시아군이 다녀간 체르니히우 지금 마리우폴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르키우 등에서도 주거 지역이 아니라 병원이나 학교 대피소 같은 곳들을 굉장히 공격하는 일이 지금 잦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러시아군이 지금 민간 목표물을 공격하거나 이 포위한 도시를 고립시키는 소모전을 펴면서 안에 남겨진 주민들이 아예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량의 민간 사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렇게 무자비한 공격으로 도시를 초토화하면 공포 때문에 저항 의지가 무너지겠지라고 판단을 한 것이다라고 가디언이 설명을 하면서 푸틴 대통령이 상대편 군사력을 과소평가하거나 자국군의 우위를 과신하면서 전세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내놨습니다. 근데 지금 푸틴 대통령을 비롯한 뭐 러시아 군부 지금 전범으로 처벌할 수 네. 있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검찰이요 이미 러시아 전쟁 범죄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 2,500건에 달한다라면서 러시아 군부와 정치 지도자를 포함한 200여 명의 용의자를 확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국제형사재판소가 지금 전쟁 범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단을 이미 파견을 한 상황이고요. 목격자들에게 신고를 해달라고 온라인 포털 사이트도 개설을 했습니다. 이제 국제법에 따르면 교전 당사자들은 고의로 민간인 전쟁 포로를 죽이거나 사유재산 파괴, 고문, 성폭력, 약탈, 기타 금지된 행위를 하면 기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전쟁 범죄 사건은 헤이그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를 할 수는 있지만 법원에 집행력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러시아 지도자들에게 실제로 책임을 묻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왜냐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형사재판소의 판결을 집행할 수 있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절대로 뭐 이걸 용인해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뉴욕타임스도 러시아군의 전쟁 범죄에 대한 처벌은 어려울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한 분노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 측면에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 수위를 더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치를 내놨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이 에너지 분야 추가 제재가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는 뜻을 나타내기도 했고요. 5일부터 나토와 G7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해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근데 유럽연합의 결속력이 약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네. 왜 그런 거예요? 지금 3일에 헝가리에서 총선이 치러졌어요. 근데 네. 집권 여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극우 보수 옛날에 그렇습니다. 지금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헝가리 역사상 처음으로 4연임에 성공하는 그런 일이 됐고요. 지금 여당도 압승을 거두면서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예. 과반수를 넘어서 개헌선까지 장악을 한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오르반 총리가 이제 2월 초까지는 박빙이 이제 총선이 예상이 됐었는데 이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안보 문제가 커지면서 여당 쪽으로 표심이 크게 쏠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오르반 총리는 푸틴 대통령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인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총선을 앞두고 EU와 러시아 사이의 중립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게 좀 효과적으로 지금 작용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리틀 푸틴이라고 불릴 정도예요. 오르반 총리가. 그래서 지금 노골적으로 칠러 정책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도 계속 이제 이어가고 있는데 네. 어느 정도냐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EU 국가들의 무기 지원, 러시아 에너지 금수 조치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는데 그때 헝가리는 가스의 85%, 원유의 60% 이상을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으니까 이건 헝가리 사람들에게 전쟁의 대가를 대신 치르게 하라는 게 아니냐라면서 강하게 반대하는 일이 있었고요. 예. 무기 지원에는 찬성을 하면서 타국의 무기가 헝가리를 통과해서 우크라이나로 가면 안 된다. 이건 또 거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헝가리만 그런 게 아니라 같은 날 이웃 국가인 세르비아도 대선과 총선이 같이 실시가 됐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도 칠러 성향의 집권 여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이 선거 승리를 선언하는 자리에 나와서 했던 말이에요. 전통적인 우방 관계는 잃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칠러 정책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선언을 아예 내놨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러시아군의 민간인 대규모 학살 문제가 불거지면서 미국하고 유럽은 추가 제재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유럽 안에 있는 칠러 정상 2명이 재집권에 그것도 굉장히 압승을 거두면서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럽이 대러시아 단일 대우를 펼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당연히 이제 이 사람들은 반대를 할 테니까요. 그럴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독일은 왜 그래요? 워낙 사이가 안 좋잖아요. 워낙. 그러니까 독일이 폴란드 그렇죠. 침공한 그러니까요. 그래서 옛날에. 과거사도 사과를 하고 독일이 배상을 했지만 폴란드가 이건 아직 부족하다라는 그런 움직임을 계속 보여오긴 했습니다. 특히 이제 우파 민족주의 성향의 법과 정의당이 2015년부터 지배를 하면서 더 많은 배상금을 지불해야 된다. 독일의 과거사 사죄는 충분하지 못했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펼치고 있는데 한 4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는데 네네. 그중에 절반 이상이 200만 명 이상이 지금 폴란드에 다 몰려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경제대국인 독일은 우크라이나를 충분하게 지원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라면서 이 폴란드의 불만이 훨씬 더 커진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폴란드 부총리 겸 여당 대표가 독일이 러시아와 너무 가깝다 이렇게 비판을 내놓기도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메르켈 전 총리 시절에 굉장히 좀 양국 관계가 좀 많이 가까워진 모습을 보였잖아요. 예. 그래서 독일이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독일을 직접 잇는 가스관 건설을 강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 노르트 스트림 2를 예. 건설을 했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에 독일의 러시아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라고 국제사회가 정말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독일도 좀 달라진 입장을 보이고 있긴 한데 폴란드의 지적은 독일이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 중단에는 동참을 한다고 하지만 러시아가 지금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러시아산 석유 구입은 아직까지 금지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근데 네. 독일은 지금 EU의 역내 경제 규모 1위 국가거든요. 그렇죠. 앞장서는 이 국가가 충분하게 우크라이나에 무기는 공급하지 않으면서 러시아산 에너지만 수입을 하는 것이냐라면서 불만이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것도 알겠지만 독일을 또 이게 군사 무장화 시켜가지고 나중에 그렇죠. 어떻게 뒷감당을 하려나 또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네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터키가 승자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여러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네. 그중에서 터키가 승자로 떠오르면서 가장 확실한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영국 가디언즈가 보도를 했는데 지금 지난달 29일에서 30일에 터키에서 5차 양국 평화협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중립국화 선언이라든가 약간의 이제 진전을 보였다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그때 주목을 많이 받았던 인물이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분쟁 초기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5차 회담이 펼쳐지기 직전에도 푸틴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양국의 의제를 조율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지난달 10일에 양국의 외무장관 회담이 먼저 열렸는데 이것도 터키에서 열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4차례 실무회담이 열리는 동안 계속해서 그 양쪽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는데 이 외무장관 회담을 계기로 5차 회담까지 하면서 이제 정상회담 얘기까지 나오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앞서서 사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제일 먼저 푸틴 대통령을 만나러 그러네요. 갔었고 네네. 또 가기도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베넷 이스라엘 총리도 모스크바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정상들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터키가 이렇게 세계적인 뭐 다른 나라들을 제치고 성과를 내는 이유에 대해서 주요 전문가들은 이 에르도안 대통령의 줄타기 외교라든가 터키 지정학적 중요성 등을 꼽으면서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사실 지금 권력이 불안했거든요. 경제가 예, 예. 안 좋으니까. 그런데 이번 일을 사태로 다시 권력을 강화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요, 국제사회에서는 터키를 주목해라 이런 얘기 네. 끊임없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역할은 아마 점점 커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뭐 어찌됐거나 빨리 좀 우크라이나 그렇죠. 전쟁 상황이 네. 빨리 좀 안정이 됐으면 그렇죠. 좋겠네요. 네, 자 지금까지 세계이면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수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